따사로운 가을 햇살이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강남의 한 고급 산후조리원 VIP 병실을 부드럽게 감쌌다. 공기 중에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아로마 향이 감돌았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듯한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이수지는 갓 태어난 아들 서준이 잠든 아기 침대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작은 숨소리에 맞춰 오르내리는 앙증맞은 가슴과 꼭 쥔 주먹을 바라보는 그녀의 입계는 세상 전부를 얻은 듯한 평온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품에 안은 소중한 생명이었다. 지난 15년간의 지옥 같던 결혼 생활도 반년 전의 고통스러운 이혼도 이 작은 존재 앞에서는 희미한 과거의 흔적일 뿐이었다. 수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아기의 보드라운 뺨을 쓰다듬었다. 바로 그때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스마트폰이 고요함을 깨뜨리며 낮게 진동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 3글자를 보는 순간 수진의 얼굴에서 미소가 희미하게 걷혔다. 강현우. 이름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내리는 남자. 이 평화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을 예상하고 있었다. 수지는 잠든 아기가 깨지 않도록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이하 이수진. 이혼한 전처를 자기 결혼식에 초대하다니. 나 참 속이 넓은 남자라니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스마트폰 너머로 불쾌하게 울리는 그의 웃음소리가 병실의 따스한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기름지고 거만한 그 목소리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보통의 여자라면 분노로 목소리가 떨리거나 묵직한 슬픔에 눈물이 차올랐을 상황. 하지만 수진의 마음에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한 감정만이 잔잔한 호수처럼 퍼져나갔다. 전화기 너머에서 의기양양하게 떠드는 그가 결정적인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야? 수진이 애써 평탄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현우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다. 다음 달 초에씩 올리기로 했어. 상대는 너도 잘 아는 우리 부서 한다연 대리. 이제 겨우 28이라 순백의 웨딩드레스가 어찌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우월감이 뚝뚝 묻어났다. 굳이 전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까지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자랑하고 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었다. 너도 진짜 행복이 뭔지 한 번쯤은 둬야 하지 않겠어. 너처럼 애도 못 낳고 시들어가는 인생과는 다르게 우리는 이제부터 눈부신 미래를 만들어갈 거거든. 모욕적인 언사가 다시 병실 안에 울려 퍼졌다. 지금쯤이면 무언가 맞받아쳐야 정상이겠지만 수지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긴 침묵을 상처받아 할 말을 잃은 것으로 오해한 현우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축의금은 안 받을 테니까 전 남편의 멋진 날을 웃으면서 축복하러 와. 맨 뒷자리에 내 자리 하나는 마련해 줄게. 아기 침대 속에서 작은 손이 꼼지락거렸다. 달콤한 분유 냄새가 맴도는 공기 속에서 그녀는 길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미안하지만 당신 결혼식에는 갈 수 없겠네. 뭐 질투하냐 꼴사납게. 40 넘은 아줌마가. 질투가 아니야.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야. 수지는 아기 침대 난간에 가볍게 손을 얹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방금 아이를 낳아서 갈 수가 없어. 순간 수화기 너머로 현우의 숨이 멎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 요란하던 목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숨 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10초 아니 20초쯤 지났을까. 마침내 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진의 고막을 흔들었다. 아, 아이를 낳았다고 거짓말이지. 우리가 이혼한 게 고작 6개월 전인데 이혼한 지 6개월. 임신 기간은 통상 10개월. 그의 머릿속에서 필사적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손에 잡힐 듯했다. 이 아이가 잉태된 시기는 명백히 그와 법적인 부부 관계였을 때라는 결론에 다다랐을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과 억누르지 못한 탐욕이 뒤섞였다. 그 아이, 설마 내 아이냐? 수지는 대답 대신 차가운 미소만 흘렸다. 그의 초조함이 극에 달한 듯 절규에 가까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대답해. 내 아이냐고. 젠장 어느 병원이야. 당장 갈 테니 말해. 수지는 그의 절규를 차갑게 끊어내듯 일방적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어두워진 스마트폰을 협탁에 내려놓자 병실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일 뿐이라는 것을. 곧 이 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올 남자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터였다. 그의 오만하고 찬란한 미래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잔인한 진실과 전 남편 강현우와의 통화가 남긴 불쾌한 여운은 잠시였다. 이수진의 마음은 곧바로 1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이 남긴 더 깊고 어두운 상처의 기억으로 가라앉았다. 현우의 모진 말들은 날카로운 칼과 같았지만 그 칼날을 벼려 수진의 심장을 찌르도록 부추긴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남이숙 여사였다. 기억의 파편들이 차갑게 밀려왔다. 결혼 생활 내내 나 여사는 수진에게 애 못 낳는 여자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고 그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놓고 면박을 주었고 아들 현우에게는 밤낮으로 이혼을 종용했다.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3년 전 수진의 생일날 아침이었다. 그날은 시험관 시술에 또다시 실패하고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진 채 맞이한 날이었다. 수진은 밤새 끙끙 앓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이 들었었다. 그런데 아침부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더니 나 여사가 들이닥쳤다. 그녀는 펄펄 끓는 미역국이 담긴 냄비를 들고 와 잠에서 덜 깬 수진의 앞에 보란 듯이 내려놓았다. 생일이라지. 그래도 미역국은 먹어야지. 비록 내 손주 낳아준 미역국은 아니지만. 그 비아냥거림에 수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나 여사는 혀를 차며 냄비를 그대로 뒤집어 엎었다. 뜨거운 미역국이 하얀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지며 슬픈 얼룩을 남겼다. 사기 그릇이 차가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롭게 깨지는 소리가 났다. 내년이 이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가 있느냐.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 작정이야. 그날의 절망감은 지금도 생생했다. 그 기억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크 소리도 없이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문을 열고 들어선 것은 바로 악몽의 주인공 남이숙 여사였다. 잘 차려입은 옷과 달리 그녀의 얼굴에는 수진을 향한 경멸과 혐오가 노골적으로 서려 있었다. 그녀는 수진이 누워있는 호화로운 1인실을 탐탁지 않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네가 감히 이런 데 누워있어. 우리 현우 등골 빼먹어서 마련한 돈이냐. 나 여사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침대로 다가왔다. 축하의 말은커녕 그녀의 입에서는 도끼 서린 질문이 튀어나왔다. 그래서 아들은 맞느냐?
수지는 대답 대신 곤히 잠든 아들 서준을 지키려는 듯 아기 침대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 모습에 나 여사의 눈이 번뜩였다. 그녀는 마치 제 물건을 확인하듯 아기 침대를 거만하게 내려다보았다. 뽀얀 피부에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그리고 아들 현우의 어린 시절을 희미하게 닮은 듯한 얼굴. 다행히 사내 녀석이구나. 내년이 드디어 쓸모있는 짓을 한 번 하긴 했군. 나 여사는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리더니 주름지고 거친 손을 뻗어 서준을 안으려 했다. 그 순간 수진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나 여사의 손목을 단호하지만 차갑게 쳐냈다. 손대지 마세요, 어머님. 수진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거절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나 여사는 며느리가 감히 자신의 손을 쳐냈다는 사실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이게 미쳤나. 어디서 시어미한테 손을 대 이 아이는 내 아이이기 이전에 우리 박씨 집안의 귀한 장손이야. 너 같은 부정한 년이 키울 자격 없어. 나 여사는 다시 한번 아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수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나 여사를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과거처럼 두려움에 떨거나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15년간 짓밟히면서도 꺼지지 않았던 차갑고도 강인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기세에 눌리지 않는 며느리의 모습에 당황한 나 여사는 잠시 주춤했다. 이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악을 썼다. 그래, 어디 계속 그렇게 버텨봐라. 곧 내 아들이 올 테니 우리 현우가 와서 너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게다. 나 여사는 그 말을 끝으로 마치 저주를 퍼붓듯 수진을 노려보더니 획 몸을 돌려 병실을 나갔다. 문이 격렬하게 닫히며 그 소음이 짧게 복돼 메아리쳤다. 수진은 닫힌 문을 잠시 응시했다. 심장이 가볍게 떨려왔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길고 길었던 싸움의 서막이 올랐다는 차가운 예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서준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아기의 작은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아가, 걱정 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전부 다 지켜줄게. 병실 안을 맴돌던 남이숙의 도끼 어린 기운은 오래 머물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중한 소리와 함께 병실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깔끔한 네이비 슈트를 차려입은 윤도현 변호사였다. 30 후반의 지적인 인상을 풍기는 그는 이 길고 치밀한 계획을 뒤에서 완벽하게 통제해준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였다. 윤 변호사는 손에 들고 온 고급스러운 아기옷 상자를 협탁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며 수진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방금 전 1층 로비에서 시어머니 되셨던 분이 몹시 언성을 높이며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아마 지금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겠죠. 수고 많으셨어요, 윤 변호사님. 수진의 차분한 대답에 윤 변호사는 안심한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기 침대에서 새근새근 잠든 서준을 따뜻한 눈길로 잠시 바라본 뒤 들고 온 서류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를 확인했다. 모든 법적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강현우 씨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수지는 침대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다. 이 완벽한 방역의 서막이 오른 것은 반년 전 지옥 같던 15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로 결심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작고 구겨진 영수증 한 장에서 시작되었다. 세탁을 위해
현우의 양복 주머니를 뒤지던 수지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 결제 내역을 발견했다. 문제는 그 돈이 내연녀 한다연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을 넘어 수진이 만약을 대비해 친정에 기대지 않고 평생 악착같이 모아두었던 비상금 계좌에서 빠져나갔다는 점이었다. 아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량품이라 멸시하며 짐짝 취급하면서 뒤로는 아내의 돈을 훔쳐 젊은 내연녀에게 상납하던 남자의 밑바닥을 확인한 순간이었다. 수진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조차 그날 완전히 얼어붙어 산산조각이 났다. 기막히게도 수진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 영수증을 발견한 당일 오후였다. 15년을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였지만 기쁨보다 먼저 찾아온 것은 서늘한 공포였다. 만약 그 남자에게 임신 사실을 알린다면 그는 뻔뻔하게 태세를 전환해 아이를 볼모로 잡거나 반대로 아이의 양육권만 빼앗고 수진을 빈손으로 내쫓을 것이 분명했다. 수진은 뱃속의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완전한 침묵을 선택했다. 그리고 15년간 철저히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가족 유진그룹의 회장이자 작은 아버지인 이성민에게 처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이성민 회장은 분노를 금치 못했고 즉각 그룹 최고의 법무 에이스인 윤도현 변호사를 그녀에게 배정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이혼 과정에서 철저히 무능하고 버림받은 패배자를 연기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않는 대신 향후 서로의 인생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굳게 못 박았다. 강현우는 그런 그녀를 멍청하다 비웃으며 승리감에 도취해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자신이 서명한 그 종이가 훗날 자신을 올가맬 절대적인 사형 선고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과거의 기억에서 빠져나올 즈음 고요했던 병원 복도 저편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척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면회 시간이 아님을 알리며 다급하게 막아서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를 거칠게 뭉개버리는 남자의 굵고 신경질적인 음성이 들려왔다. 바닥을 쿵쿵거리며 지식이듯 다가오는 무겁고 난폭한 발걸음 소리가 수진의 병실 문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오고 있었다. 윤도현 변호사는 말없이 안경테를 고쳤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문 쪽을 주시했다. 수진 역시 덮고 있던 이불을 꽉 쥐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이내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이 부서질 듯 거칠게 열려 젖혀졌다. 문짝이 벽에 세게 부딪히며 둔탁한 파열음이 실내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었다. 열린 문틈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다름 아닌 강현우였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그의 어깨가 위아래로 크게 들썩였고 비뚤어진 넥타이와 땀에 젖은 이마는 그가 얼마나 이성을 잃고 달려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수진을 향해 고정된 그의 붉게 충혈된 두 눈에는 억누르지 못한 분노와 소유욕 그리고 기괴한 탐욕이 짐승처럼 번득이고 있었다. 병실 문이 벽에 부딪히며 내는 요란한 소음에도 강현우의 눈빛은 오직 수진 곁에 작은 아기 침대만을 향해 있었다. 그는 흙 묻은 구두를 신고 병실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 무례한 침입에 윤도현 변호사가 앞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수진은 가볍게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이 남자가 밑바닥까지 드러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아야 했다. 정말 나은 거냐? 내 아이를
강현우는 아기 침대 난간을 거칠게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며 핏발선 눈으로 서준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동시에 기괴한 승리감이 교차하고 있었다. 15년간 그토록 수진을 아이 못 낳는 불량품이라 매도하며 짓밟아 왔으면서 막상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그 뻔뻔함에 수진은 소리 없는 경멸을 보냈다. 착각하지 마 이수진.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자동으로 전 남편의 호적에 올라간다는 것쯤은 법을 모르는 너라도 알겠지. 이 아이는 법적으로 내 핏줄이고 내 대를 이을 장손이야. 현우는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득의양양하게 소리쳤다. 방금 전 전화 통화에서 수진을 늙고 초라한 여자라 비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듯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해 있었다. 너 같은 음침하고 무능한 여자 밑에서 내 귀한 핏줄을 키우게 내버려 둘 줄 알아. 양육권은 내가 가져간다. 너는 그냥 내 대를 잇기 위해 쓰인 씨바디였을 뿐이야. 15년 동안 내 돈으로 밥 먹여줬으니 그 값을 했다고 쳐주지. 아이는 두고 너 혼자 시골 구석으로 꺼져버려. 그의 입에서 쏟아지는 말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끔찍한 모욕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수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그녀의 깊은 침묵을 현우는 전곡을 찔려 반박조차 못하는 두려움으로 오해했다. 그가 기세를 몰아 아기를 강제로 안아 올리려 손을 뻗는 순간 복대서부터 구두굽 소리가 경박하게 울리며 또 다른 불청객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현우의 내연녀이자 다음 달이면 그의 아내가 될 예정인 한다연이었다. 그녀는 짙은 향수 냄새를 풍기며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 차림으로 헐레벌떡 들어와 현우의 팔짱을 꼈다. 오빠 갑자기 차도 버려두고 뛰어오면 어떻게 무슨 일인데. 그래 다연은 불만스러운 듯 입술을 삐죽거리다. 이내 침대 위에 수진과 아기를 발견하고는 눈을 커다랗게 떴다. 현우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다연의 어깨를 꽉 쥐며 외쳤다. 나연아, 이 아이 내 핏줄이야. 우리가 이혼하기 전에 저 여자가 임신했던 거라고. 내 장손이 태어난 거야. 그 말에 다연은 잠시 당황한 듯 입을 벌렸지만 이내 그녀의 얼굴에는 곤혹스러움 대신 지독히도 못되고 얄미운 조소가 번졌다. 어머 오빠 아이라니. 깜짝 놀랐네. 난 또 저 아줌마가 마침내 미쳐서 남의 애라도 유괴해온 줄 알았지. 다연은 수진을 손가락질하며 노골적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그녀의 천박한 조롱에 동조하듯 현우 역시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맞아. 그래도 40 넘은 늙다리가 무사히 낳기는 했네. 대리모 역할 하나는 제대로 해냈어. 다연은 하이힐 소리를 내며 수진의 침대 발치까지 다가와 팔을 짱을 낀 채 그녀를 내려다 보았다. 아줌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이혼하면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빈털터리로 쫓겨났다면서요. 직업도 없고 돈도 없는 아줌마가 어떻게 애를 키울 건데요. 나이 들고 가난한 아줌마 밑에서 크는 것보단 젊고 예쁜 새엄마랑 능력 있는 아빠 밑에서 자라는 게 이 아이한테도 100번 낫지 않겠어요. 다연의 말에 현우가 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다연이 말이 맞아. 내 훌륭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아이를 너 같은 패배자한테 맡길 수는 없지. 소송 가봤자 경제력도 없는 네가 이길 확률은 제로야.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다.
그 순간 다연의 뒤로 열린 문틈을 비집고 익숙한 불청객이 또 한 명 모습을 드러냈다. 조금 전 병실을 나갔던 시어머니 남희숙 여사였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되돌아온 그녀는 현우와 다연의 곁에 서서 수진을 포위하듯 압박감을 더했다. 내 아들 말이 100번 1000번 맞다. 네가 감히 우리 핏줄을 품고 도망치려 해. 당장 아이 내놓고 썩 꺼져라. 나 여사의 고함 소리가 병실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세 사람은 마치 한 몸처럼 뭉쳐 수진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현우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구겨진 서류 한 장을 거칠게 꺼내어 수진이 덮고 있는 이불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다. 미리 준비라도 한 듯 그 종이에는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라는 제목 아래 일방적인 조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당장 여기에 사인하고 도장 찍어 아이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 부부에게 넘기겠다는 각서야. 네가 순순히 사인하면 예정을 생각해서 위자료 대신 돈 몇 푼은 쥐어줄 테니까. 현우의 서늘한 협박이 수진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하지만 수진은 던져진 종이를 무심히 내려다볼 뿐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마치 이 세 사람의 유치한 광대를 구경하는 듯한 절대적인 고요함을 담고 있었다. 침대 위로 내던져진 양육권 포기 각서 위로 강현우가 내던진 검은색 볼펜 한 자루가 굴러가다 수진의 무릎 부근에서 멈춰 섰다. 각서의 차가운 활자들은 15년간 수진이 겪어온 굴욕의 결정체처럼 날카롭게 그녀를 겨누고 있었다. 현우는 서류의 시선을 고정한 수진을 향해 재차 거친 목소리로 서명을 강요했다. 빨리 서명해. 너처럼 돈도 직업도 없는 여자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을 치를 능력이 있을 리 없잖아. 그의 고압적인 태도에 맞춰 옆에 선 한다연 역시 팔짱을 낀 채 차가운 조소를 흘렸다. 맞아요, 아줌마. 현우 오빠 말대로 순순히 포기하면 위자료 대신 돈 조금은 챙겨드릴게요. 듣자 하니 친정아버지가 병석에 누워 계신다면서요? 그 돈으로 시골 내려가서 부모님 병수발이나 들면서 조용히 사세요. 이 아이의 미래는 능력 있는 오빠랑 젊고 예쁜 제가 확실하게 책임질 테니까요. 다연의 입에서 수진의 아버지를 들먹이는 말이 나오자 수진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오랜 기간 요양 중이었고 현우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다연의 입을 빌려 그녀의 가장 약한 고리를 의도적으로 후벼 파고 있는 것이었다. 현우는 비열하게 입꼬리를 비틀며 협박의 수위를 한층 더 끌어올렸다. 다연이 말이 맞아. 만약 이 각서에 사인하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내 친정에 쳐들어가서라도 내 아이를 되찾아올 거다. 심장 약하신 장인어른이 딸의 양육권 분쟁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가나 자신의 핏줄을 빼앗기 위해 전처에 늙고 병든 아버지를 협박의 도구로 삼는 남자의 밑바닥 본성에 수지는 혐오감마저 잊은 채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녀가 덮고 있던 이불자락을 꽉 쥐자 얇은 천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현우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굴복했다고 확신한 듯 한 걸음 더 다가와 턱을 치켜들었다. 나는 유진그룹의 잘나가는 영업팀장이야.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이나 너랑은 비교조차 할 수 없어. 법원에서도 누가 아이를 키우기에 적합한 환경인지 단번에 알아볼 거다. 내게 승산은 단 1%도 없어. 그 순간
수진의 등 뒤에 조용히 서 있던 윤도현 변호사가 묵직하고 단호한 어조로 개입했다. 그쯤 해두시죠. 방금 강현우 씨의 발언은 명백한 협박입니다. 친정아버지의 병환을 약점 잡아 양육권을 빼앗으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윤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현우는 잠시 멈칫하는 듯 했으나 이내 코웃음을 치며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은 먼데 나서 삼류 변호사 주제에 나한테 훈계라도 하겠다는 건가? 세상은 결국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어. 당신도 이런 빈털터리 여자 편들다간 밥줄 끊길 줄 알아. 현우는 유진그룹 소속 변호사인 윤도현의 정체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저 수진이 싸구려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착각하며 그를 완전히 무시했다. 옆에서 다현도 현우의 편을 들며 윤 변호사를 향해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시어머니 남희숙 역시 팔짱을 끼고 며느리를 노려보며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다. 좁은 병실 안세 사람의 압박은 벼랑 끝에 몰린 사냥감을 향한 맹수들의 굶주린 시선과 같았다. 자, 이수진.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 이 각서에 사인만 하면 모든 게 좋게 끝날 일이야. 넌 그저 내 대를 잇기 위해 시바디 노릇을 한 걸로 충분해. 현우의 승리를 확신하는 기분 나쁜 미소가 병실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때 험악한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아기 침대 안에 서준이 작게 칭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수지는 그 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깊은 눈동자가 현우를 똑바로 향했다. 수지는 이불 위를 구르던 검은색 볼펜을 향해 조용히 손을 뻗어 단단히 쥐었다. 그 모습을 본 다현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현우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남희숙 여사 역시 입술을 비죽이며 당연한 결과라는 듯 코웃음을 쳤다. 수지는 각서의 서명란을 향해 천천히 펜 끝을 가져갔다. 펜이 종이에 닿기 직전 현우와 다현의 우월감에 찬 표정이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수진의 손은 서명란 바로 위에서 정확히 멈춰섰다. 그리고 차갑게 얼어붙은 목소리가 병실 안의 공기를 베어갈랐다. 사인하는 건 문제없어. 하지만 강현우 씨, 그 전에 당신에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게 하나 있어. 현우는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이제 와서 돈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진짜 구질구질하군.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빛은 한겨울의 서리발처럼 날카로웠고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하게 병실 구석구석을 채웠다. 아니, 당신 아까부터 자기의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은 핏줄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는데 정말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확신해. 정말 이 아이가 당신 아이라고 확신해. 수진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서늘한 질문 하나에 병실을 가득 채우고 있던 강현우와 한다연 그리고 남희숙 여사의 득의양양한 미소가 거짓말처럼 굳어버렸다. 현우는 눈을 커다랗게 뜬 채 마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반쯤 벌린 입으로 수진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수진은 쥐고 있던 볼펜을 이불 위에 소리 없이 내려놓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차분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생각해봐. 우리 결혼 생활의 마지막 2년 동안 당신은 나를 여자로서 불량품이라 부르며 송긋 하나 되지 않았어. 매일 밤마다 다현 씨와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도
나를 투명인간 취급했지. 남편에게 완전히 버림받고 지옥 같은 밤을 견디던 여자가 어떻게 당신의 아이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녀의 말은 예리한 비수처럼 현우의 자존심을 찔렀다. 병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수지는 단지 사실을 말했을 뿐이지만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증명하려던 현우의 얕은 속내를 뒤흔들기에는 충분했다. 현우의 얼굴이 당혹감에서 점차 붉고 검은 분노로 물들어갔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진의 말을 제멋대로 해석한 상상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음이 분명했다. 그 옆에 서 있던 다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침묵을 깼다. 이 구역질, 나는 여자 현우 오빠 들었어. 오빠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뒤로는 다른 놈팽이랑 바람을 피웠던 거야. 위자료도 없이 쫓겨난 가엾은 피해자 행세를 하더니 완전 도둑고양이잖아. 다연은 수진을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며 현우의 팔에 매달렸다. 오빠 저런 정체 모를 핏덩기를 입양했다간 뼈대 있는 집안에 장손이랍시고 오빠 경력에 똥칠할 거야. 절대 양육권 가져오면 안 돼. 다연의 신경질적인 외침에 현우는 정신을 차린 듯 했다. 자신이 철석같이 믿고 소유권을 주장했던 아이가 다른 남자의 핏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는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에서 기겁하듯 한 걸음 물러섰다. 이 빌어먹을 이수진 나를 속이려 들었어. 내 우월한 유전자도 아닌 어디서 굴러먹다 온 더러운 씨앗을 내 호적에 올리려고 했단 말이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소중한 핏줄이라며 절대 양육권을 뺏기지 않겠다고 광분하던 남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토록 가벼운 태도 변화에 수지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 대신 그저 깊은 연민이 담긴 차가운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더러운 여자, 이 양육권 포기각서는 무효야. 나는 저런 핏덩이의 양육권 따위 절대 필요 없고 양육비도 단 한 푼 안 줄 거다. 현우는 이불 위에 던져두었던 양육권 포기각서를 낚아채듯 집어들어 갈기갈기 찢어 바닥에 흩뿌렸다. 그 추악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던 윤도현 변호사가 안경을 밀어 올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강현우 씨는 이 아이가 본인의 친자가 아님을 인정하고 향후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시겠다는 뜻이군요. 당연하지. 내가 미쳤다고 바람난 여자의 자식을 거두겠어. 현우가 핏대를 세우며 소리치자 윤 변호사는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서류 한 장을 꺼내어 현우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그럼 이 친생 부인 및 친권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십시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법적인 아버지가 본인님을 명백히 부인하고 향후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여기에 사인하시면 당신은 이 아이와 영원히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아주 잘 됐군. 이런 불륜의 증거 같은 핏덩이 내 쪽에서 사양이다. 현우는 윤 변호사가 내민 펜을 거칠게 낚아채더니 분노에 찬 손길로 서류에 서명을 휘갈기고 인감도장 대신 지장을 꾹 눌러 찍었다. 다연 역시 그 모습을 보며 천박한 조소를 날렸다. 아줌마 자업자득이네. 이걸로 평생 찢어지게 가난한 미혼모 확정이잖아. 서명을 마친 서류를 챙긴 윤 변호사가
수진을 향해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진 역시 침대 위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화답했다. 첫 번째, 덫은 그들의 어리석음 덕분에 완벽하게 작동했다. 흥 이걸로 앓던 이가 빠졌군. 너 같은 밑바닥 여자와 저 더러운 핏덩이 얼굴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다연아 가자. 이런 재수 없는 곳에 더 있다간 우리 앞길에 재를 뿌리겠어. 현우가 혐오감에 찬말을 내뱉으며 몸을 돌려 병실 문고리를 잡은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가 밑바닥 여자라는 거지. 병실 문이 밖에서 열리며 낮고 묵직하지만 절대적인 위험을 품은 중후한 음성이 등 뒤에서 울려 퍼졌다. 문 앞에는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 있었다. 양옆으로는 체격이 건장한 경호원 2명이 그림자처럼 보좌하고 있었다. 그 얼굴을 확인한 순간 현우와 다연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다. 회장님 여긴 어쩐 일로? 현우가 소속된 유진그룹의 실질적인 지배자 이성민 회장이 얼음장 같은 시선으로 현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오셨어요. 수진이 침대 위에서 평온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자 현우와 다연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수진이 15년간 숨겨왔던 가장 거대하고도 파괴적인 진실이 이제 막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을. 침대 위에서 수진이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건넨 인사에 병실 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시베리아 벌판처럼 얼어붙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유진그룹을 진두지휘하는 절대적인 권력자 이성민 회장. 평사원인 강현우 따위는 평생에 한 번 멀리서 얼굴이나 볼까 말까 한 구름 위의 존재가 어째서 강남의 흔한 산후조리원 병실에 나타난 것인지, 그것도 자신이 방금 전까지 밑바닥 여자라며 짓밟고 조롱하던 전처의 입에서 작은아버지라는 호칭과 함께 불린 것인지. 현우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핏기마저 싹 가셨다. 그의 2눈은 한개까지 부릅떠졌고 입술은 마치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처럼 뻐끔거리기를 반복할 뿐 단 한마디의 말도 뱉어내지 못했다. 옆에 선 한다연 역시 사색이 된 채 현우의 팔을 생명줄처럼 꽉 부여잡고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이성민 회장은 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는 현우와 다연을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듯 싸늘하게 한번 훑어보더니 일말의 시선조차 주지 않고 수진의 침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경호원들이 길을 트며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현우와 다연 그리고 남희숙 여사는 마치 거대한 압력에 밀려나듯 벽 쪽으로 뒷걸음질 쳤다. 수진의 침대 곁에 선희 회장이 굳건했던 표정이 일순간 부드럽게 허물어졌다. 그는 아기 침대 안을 사랑스럽다는 듯 들여다보며 묵직한 음성으로 입을 열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내 나이에 무사히 순산했다니 정말 다행이구나. 형님께서도 첫 외손주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감사해요 작은아버지. 아버지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내 얼굴을 보겠다며 당장이라도 달려오시겠다는 걸 의사가 만류해서 지금은 별장에서 안정을 취하고 계신다. 수진과 이 회장이 주고받는 다정한 대화는 평범한 가족의 안부 인사였지만 벽에 붙어 서서 그 광경을 목격하는 세 사람에게는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초현실적인 공포였다. 현우의 뇌는 여전히 눈앞의 현실을 처리하지 못한 채 과부에 걸려 있었다.
그의 덜덜 떨리는 손끝이 수진을 향했다. 자, 작은아버지 수진아,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왜 우리 회사 회장님을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극도의 패닉에 빠진 현우의 헛소리에 그의 팔을 잡고 있던 다현이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를 냈다. 그녀는 몸의 곡선을 강조하듯 자세를 곧게 펴고 이 회장을 향해 아양을 떠는 듯한 콧소리를 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영업 1팀의 한다연 대리입니다. 현우 오빠 전처가 이혼 충격으로 정신을 완전히 놓은 모양이에요. 감히 회장님께 작은아버지라니?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죠. 빈털터리 주제에 허언증까지 있다니 참 불쌍한 아줌마네요. 자사 회장 앞에서 전처를 깎아내려 자신과 현우의 이 정당성을 어필하려는 그 얄팍하고 천박한 수작에 수지는 여튼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여기서도 일일이 반박하는 대신 그저 차갑게 가라앉은 시선으로 다연을 응시할 뿐이었다. 수진의 침묵을 회장 앞에서 주눅이 든 것으로 오판한 다연은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회장님도 이런 정신 나간 여자 일에 엮이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다연이 승리감에 도취해 미소 지으며 현우의 팔을 잡아 끌려는 찰나였다. 입 닥치지 못할까. 병실 전체를 찌렁찌렁하게 울리는 이성민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린 다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이 회장을 올려다 보았다. 이 회장의 눈동자는 일찍이 본 적 없는 맹렬하고도 냉혹한 분노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너희 같은 밑바닥 버러지들이 감히 내 눈앞에서 함부로 주둥이를 놀려 그 천박한 입을 꿰매버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어. 이 회장의 분노 서린 질태 다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현우 역시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벽에 겨우 기대어 서 있었다. 수진이는 내 친형의 외동딸, 즉 유진그룹을 맨주먹으로 일궈내신 명예회장, 이진우 형님의 단 하나뿐인 귀한 핏줄이다. 내 조카딸이란 말이다. 현우의 무릎에서 마침내 버틸 힘이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푹 고꾸라지듯 무릎을 꿇었다.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필사적으로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수진을 올려다 보았다. 거짓말이야. 수진이 내 친정은 산골짜기 깡촌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이었고 장인어른은 그냥 연금으로 근근히 먹고 사는 늙은이였잖아. 수진은 침대 위에서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으며 처음으로 현우를 향해 얼음장같이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진실의 쐐기를 박았다. 강현우 씨, 당신이 깡촌 보잘것없는 집이라 조롱했던 그곳은 아버지가 요양을 위해 구입하신 넓은 대지를 가진 유서 깊은 한옥 별장이야. 그리고 내 아버지는 심장 질환으로 일선에서 물러나신 유진그룹의 이진우 명예회장님이시고. 수지는 말을 잠시 멈추고 현우의 텅 빈 눈동자를 똑바로 직시했다. 내가 신분을 숨겼던 건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이 돈 많은 집 딸내미들은 자존심만 세서 역겹다고 말했기 때문이야. 난 그저 순수하게 나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해 주길 바랐어. 15년 전 야망으로 반짝이던 성실한 청년 강현우를 수지는 진심으로 사랑했었다. 그렇기에 재벌가 딸이라는 화려한 배경을 기꺼이 버리고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그의 곁을 지키며 뒷바라지할 결심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우는 승진을 거듭하며 사람이 변했고 권력과 돈의 단맛에 취해 수진을 아이 못 낳는 불량품이라 멸시하게 되었다. 그럼 아까 오빠가 친정에 쳐들어가서 깽판 치겠다고 협박했던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은 다연의 얼굴에서 이제는 절망감마저 피어올랐다. 그래, 유진그룹의 창업주이신 내 아버지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하게 선고를 내리자 현우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짧고 끔찍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굽신거려야 할 직장의 절대 권력자인 명예회장의 딸을 불량품이라 멸시하며 위자료 한 푼 없이 맨몸으로 내쫓았다. 그것도 모자라 명예회장의 첫 외손주를 향해 다른 놈의 더러운 씨앗이라 침을 뱉고 친권 포기각서에 신이 나서 지장을 찍었다. 심지어 심장병으로 요양 중인 명예회장의 거처에 쳐들어가 생명을 위협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았다.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깨달은 현우의 전신이 발작하듯 격렬하게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가 15년간 악착같이 쌓아 올린 엘리트로서의 지위와 찬란하게 빛날 줄 알았던 다연과의 미래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파멸의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회장님 아닙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저는 수진이가 명예회장님 따님이라는 걸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어떻게 감히... 현우는 바닥을 기어가듯 이성민 회장의 구두코 앞에 엎드려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려 애썼다. 그러나 사태는 현우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국을 향해 치달아 가고 있었다. 뒤에 말없이 서 있던 윤도현 변호사가 차가운 빛을 발하는 안경테를 밀어 올리며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결제, 철 하나를 꺼내 들었다. 회장님 지시대로 강현우 팀장의 이면에 숨겨진 비리에 관한 조사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죄는 결코 이수진 대표님에 대한 가정폭력과 모욕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변호사의 벼락 같은 선고의 현우의 고개가 덜컥 꺾이며 잿빛으로 질린 얼굴이 허공을 맴돌았다. 윤도현 변호사의 무겁고 차가운 선언이 병실 안을 짓누르듯 울려 퍼졌다.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검은색 결제 철 표지에는 강현우 영업팀장 사내 부정조사 보고서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 글자를 확인한 순간 바닥에 엎드려 있던 현우의 몸은 뻣뻣하게 굳어졌고 그의 얼굴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영업팀장으로서 오직 회사를 위해 분골쇄신했을 뿐입니다. 현우는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윤 변호사를 가리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한치의 동요도 없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류철을 넘기기 시작했다.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뒷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였겠죠. 강현우 팀장, 당신은 지난 3년에 걸쳐 유령 회사인 페이퍼 컴퍼니 여러 개를 설립했고 그곳으로 회사 자금을 지속적으로 빼돌렸습니다. 전형적인 횡령 및 협력 업체들을 상대로 한 노골적인 리베이트 강요 행위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액만 가볍게 50억 원을 넘습니다. 50억. 그 엄청난 액수가 언급되자 현우 옆에 주저앉아 있던 한다연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시어머니, 남이숙 역시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제 얼굴을 감싸 쥐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짓거리지 마. 이 삼류 사기꾼 준 변호사 새끼가 아까부터 잘난 척이더니 저 독사 같은 여자한테 단단히 홀려서는 나를 모함하는 거잖아. 현우는 이성을 잃은 짐승처럼 핏대를 세우며 고래고래 악을 썼다. 벼랑 끝에 몰리자 평생을 뒷바라지한 아내를 독사 같은 여자로 매도하고 정당한 대리인마저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는 그 천박한 본성. 15년간 엘리트라는 껍데기 속에 숨어있던 남자의 추악한 민낯이 여과 없이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여전히 침대 헤드에 몸을 기댄 채 이 소란 속에서도 완벽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발악하는 현우를 향해 차가운 연민조차 사치라는 듯 그저 서늘하게 내려앉아 있을 뿐이었다. 자신의 절규에 아무도 흔들리지 않자 현우는 피발이 선 눈을 굴리더니 이번엔 이성민 회장의 바지가랑 이를 향해 손을 뻗었다. 회장님, 제발 믿어주십시오. 이 모든 건 저 음침한 여자가 꾸며낸 함정입니다. 저 여자가 임신하겠답시고 브링클리닉에 물 쓰듯 돈을 쏟아부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전 횡령 같은 건 한 적 없습니다. 애초에 산골짜기 빈티 나는 여자가 명예회장님 따님이라는 것부터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죄를 끝까지 덮어 씌우려 아등바등하는 현우의 모습은 너무도 기괴하고 애처로울 지경이었다. 이성민 회장은 깊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더니 마치 길바닥에 오물을 내려다보는 듯한 서늘한 시선으로 현우를 내리깔아 보았다. 강현우 내놈은 정말 구제불능의 멍청이로구나. 윤 변호사가 들고 있는 저 보고서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계좌, 송금 내역 네가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등기부 등본, 그리고 내놈에게 억지로 리베이트를 상납해야 했던 하청업체 대표들의 녹취록과 자술서까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완벽하고 절대적인 증거들이다. 이 회장의 단호한 선고의 현우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그는 마침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바닥으로 완전히 고꾸라지고 말았다. 오, 오빠 거짓말이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거. 그럼 나한테 사준 명품 가방이랑 매일 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먹은 저녁, 그리고 다음 달에 할 초호화 결혼식 비용까지 다 그 도둑질한 돈으로 한 거였어. 다연히 패닉에 빠져 엎드린 현우의 어깨를 미친 듯이 흔들었다. 시끄러워, 네가 이것저것 사달라고 조르니까 그랬잖아. 너 하나 곁에 두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처발랐는지 알아. 미쳤어. 나한테 다 뒤집어 쓰이울 작정이야. 오빠가 자기는 잘 나가는 엘리트라 돈 많으니까 다 맡기라고 큰 소리 쳐놓고는 불과 수십 분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만이 완벽한 커플이라며 수진을 노처녀 아줌마라 조롱하던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짐승 같은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 천박하고 얄팍한 밑바닥을 바라보며 수지는 분노조차 잃지 않는 지독한 허탈감과 피로를 느꼈다. 그 더러운 싸움은 딴 데 가서 해. 이성민 회장의 낮고 묵직한 호통이 떨어지자 다연과 현우는 흠칫 놀라며 짐승처럼 헐떡거리던 입을 다물었다. 수진이가 내게 15년간 신분을 숨긴 건 그저 너라는 인간 자체를 믿고 사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넌 그 은혜를 배신과 모욕으로 갚았고 감히 내 형님의 피땀이 서린 회사 자금까지 집어삼켰어. 내 형님 유진그룹 명예회장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내 놈의 목숨줄이 어떻게 될지 상상이나 가느냐.
현우의 얼굴이 이번엔 극도의 공포로 일그러졌다. 유진그룹의 이진우 명예회장은 온화하지만 부정한 일에는 자비가 없는 엄격한 성품으로 업계에 정평이 나 있었다. 자신의 하나뿐인 외동딸을 짐짝 취급하고 첫 외손주의 존재마저 핏덩이로 부정한 데다 회사 공금까지 횡령한 남자를 뼈 한 조각 온전하게 살려둘리 만무했다. 회장님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빼돌린 돈은 반드시 이자까지 쳐서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경찰과 해고만은. 현우는 바닥에 이마를 짓지으며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애원했다. 그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겼던 엘리트의 자존심은 이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이성민 회장은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더욱 절망적인 진실을 들이밀었다. 애석하게도 내 형님 귀에는 이미 모든 사실이 들어갔다. 내놈의 횡령 증거를 샅샅이 모아 완벽한 서류철로 만들어 내 책상 위에 올려놓은 사람이 바로 저기 누워있는 내 조카딸 이수진이기 때문이지. 현우와 다연나 여사의 움직임이 동시에 정지했다. 초점을 잃은 세 사람의 동공이 느릿느릿 침대 위에 수진을 향해 돌아갔다. 수진은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15년간의 지옥 같은 순종의 이면에서 수진이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고 착각한 그들의 멍청함을 일깨워주듯 그녀의 서늘한 미소가 병실을 가득 채웠다. 이성민 회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마지막 진실은 병실 안의 공기를 철저히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은 완벽한 덫을 설계한 장본인이 다름 아닌 15년간 집안의 유령처럼 멸시당해온 수진이라는 사실에 강현우는 그야말로 실성한 사람처럼 입을 벌린 채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이가 증거를 모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저 여자처럼 멍청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전업주부가 어떻게 회사 장부의 이면을 파헤친단 말입니까? 컴퓨터 전원 켜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횡령 증거를 궁지에 몰린 쥐처럼 현우는 끝까지 수진의 지적 능력을 폄하하며 현실을 부정하려 발버둥 쳤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끝내 남을 깎아내려 도망치려는 그 비열한 태도에 한때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수진의 마음에는 이제 먼지 한 톨만큼의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수진은 바라카는 현우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일절 대꾸하지 않은 채 그저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를 바라보는 듯한 서늘하고도 깊은 연민의 눈길을 보낼 뿐이었다. 수진의 그 흔들림 없는 깊은 침묵이 오히려 현우의 공포심을 더욱 쥐어짜고 있었다. 현우는 경련하는 얼굴로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다. 수진을 대신해 윤도현 변호사가 안경테를 고쳤으며 차가운 팩트로 현우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다. 강현우 씨, 당신은 이수진 대표님을 밥이나 하는 기계가정부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며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죠. 자택 서재에 비밀번호조차 걸지 않은 채 회사 노트북을 펼쳐두고 페이퍼 컴퍼니와 리베이트 관련 서류들도 서랍에 아무렇게나 쑤셔박아 두었습니다. 이수진 대표님은 당신이 한다연 씨와 호텔에서 밀회를 즐기며 밤을 지새우던 그 수많은 시간 동안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복사하고
횡령 흐름을 추적하여 이성민 회장님께 직접 제출하셨습니다. 현우는 머리를 감싸쥐며 절망적인 신음을 삼켰다. 아내를 완벽히 통제하고 짓밟았다는 그 오만함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틈. 그가 젊은 내연녀의 품에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때 수지는 수많은 밤을 눈물 대신 서늘한 분노로 지사으며 방역의 칼날을 정교하게 벼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현우의 얄팍한 두뇌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침묵을 깬 것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한다연이었다. 사색이 된 그녀는 현우의 멱살을 매섭게 틀어쥐었다. 회사 돈을 훔쳐서 나한테 명품을 사주고 최고급 프렌치를 먹였다고 장난해. 그럼 다음 달 초호화 결혼식 예약금도 다 그 더러운 돈이란 말이야. 시끄러워. 네가 더 좋은 대접을 받고 싶다고 밤낮으로 졸라대서 그런 거잖아. 나한테 뒤집어 이으려 들지 마. 최악이야. 나 범죄자 마누라. 꼬리표 달기 싫어. 애초에 40 넘은 늙수그레한 아저씨가 돈마저 없으면 그냥 찌질한 빚쟁이일 뿐이잖아. 당신 같은 쓰레기 내 쪽에서 먼저 걷어찰 거야. 다연의 입에서 쏟아지는 용서 없는 모욕의 연타. 불과 수십 분 전까지만 해도 현우와 자신이야말로 완벽한 한 쌍이라 자만하며 수진을 조롱하던 그녀가 보신을 위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현우를 잔인하게 난도질하고 있었다. 현우는 다연의 거친 손길에 떠밀려 바닥에 처박혔다. 15년을 바친 아내를 내쫓고 선택한 젊은 연인에게마저 철저히 버림받으며 그는 완벽하게 고립무원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현우는 엉금엉금 기어 수진에 침대 쪽으로 다가와 매달리듯 애절한 눈빛을 보냈다.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전부 잘못했어. 위자료 한 푼 없이 너 쫓아낸 거 무릎 꿇고 사죄할게. 그러니까 제발 내 입으로 회장님이나 명예회장님께 나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어주라. 우리 15년이나 같이 산 부부잖아. 너 사실 아직도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여태껏 잠자코. 현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뻔뻔하고 기만적인 사랑이라는 단어에 수지는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어떠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더라도 그가 15년간 수진의 영혼을 갉아먹고 태어날 아이의 존엄성마저 짓밟은 사실은 지워지지 않았다. 수진의 얼음장 같은 거절의 시선을 깨달은 현우의 얼굴이 절망으로 기괴하게 일그러졌다. 그때 그의 충혈된 눈동자가 수진의 곁에 있는 아기 침대로 향했다. 그래, 아이가 있잖아. 현우는 번뜩이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 미친 듯한 혼잣말을 짓거리며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 전 이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입니다. 비록 횡령의 죄는 지었지만 유진그룹 장손의 아버지를 경찰에 넘기고 감방에 쳐넣는다면 유진가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핏줄을 훌륭하게 키워낼 의무가 있다고요. 방금 전 윤도현 변호사가 내민 친생 부인 및 친권 포기 동의서에 신이 나서 지장을 찍었던 사실은 그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듯 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핏덩기를 더러운 씨앗이라 부르며 내버렸다가 이제 와서 유진가의 장손이라는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그 파렴치함의 극치. 수진아, 너도 그렇다고 말해줘. 이 아이는 틀림없는 나와 내 아이잖아. 이혼 전에 임신한 거니까 호적상 명백한 내 핏줄이야. 아까 내가 사인한 그 서류는 당장 찢어버려. 광기 어린 얼굴로 억지를 부리며
다가오려는 현우를 향해 수지는 병실 전체가 울릴 만큼 차갑고 명료한 음성으로 쐐기를 박았다. 당신은 정말 근본적인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네. 내가 왜 굳이 당신을 이 병실로 불러들였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이 아이의 아버지가 될 수 없는지. 침대로 향하던 현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고 그의 넋 나간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다. 수지는 천천히 침대 협탁의 서랍을 열어 15년의 지옥을 끝맺을 마지막 진실이 담긴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이건 당신이 그토록 거부했던 어떤 검사의 결과지야. 현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낚아채어 거기에 적힌 활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이혼 소송 준비 중 수진이 은밀하게 채취한 현우의 모발을 통해 전문 기관에 의뢰한 남성 난임에 관한 유전자 및 정밀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그곳에는 의학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눈에도 절망적일 만큼 명백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다. 무정자진 거짓말 말도 안 돼.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남자로서 매일 밤, 그래, 당신은 15년 동안 나를 아이 못 낳는 불량품이라 모욕하고 학대했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당신에게 있었어. 극도로 심각한 무정자증. 현대의학의 어떤 기술을 동원해도 당신이 당신 피를 이은 생명을 가질 확률은 완벽한 제로에 가깝다는 게 전문가의 최종 결론이야. 현우의 얼굴이 이번엔 시신처럼 잿빛으로 변했다.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을 지탱해주던 남자로서의 우월함이 애초에 뿌리부터 썩어문드러져 있었다는 사실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이다. 그럼 그 핏덩이는 정말 네가 불륜으로 만든 아이란 말이냐? 현우가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기 침대를 가리키며 악을 썼다. 옆에서 다연 역시 승리감에 도취된 듯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다. 그러나 수진은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니, 이 아이는 내가 선택한 최고의 결과야. 당신이 그 여자와 호텔에서 뒹구는 동안 나는 홀로 난임 클리닉을 다니며 모든 방법을 찾았어. 당신의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결심했지. 당신의 그 썩어빠진 피가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순결한 생명을 내 손으로 지켜내겠다고. 이 아이는 해외 정자 은행을 통해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기증자로부터 얻은 내 목숨보다 소중한 보물이야. 정자 은행. 현우의 입에서 허망한 숨이 새어나왔다. 법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나 자신은 저 아이와 철저히 무관한 적일 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는 단지 아이를 갖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지루한 동거인에 불과했다는 사실. 15년간 자신이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우월감이 형체도 없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현우는 자신이 서 있는 병실 바닥이 그대로 늪으로 변해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처절한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악독한 여자 내 돈으로 불임 치료를 하고 다른 놈의 씨를 받아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불륜이야. 소송을 걸어서 위자료를 다 뜯어내고 그 핏덩이를 고아원에 처박아 버릴 거다. 분노와 굴욕감에 미쳐버린 현우가 수진을 향해 주먹을 치켜들고 달려들려던 찰나였다. 거기까지 해라. 다시 한번 이성민 회장의 중후한 호통이 떨어졌고 대기하고 있던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현우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강현우 내놈은 아직도 내 처지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수진이가 그 치료를 받는 데 든 모든 비용은 내 형님 명예회장께서 개인 사재로 전액 지원하셨다. 내놈의 더러운 돈은 단 1원도 쓰이지 않았단 말이다. 게다가 내놈이 방금 제 손으로 사인한 친권 포기 동의서, 거기에 서명한 순간 넌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권리를 영원히 스스로 버린 것이다. 축하한다. 넌 이제 이 아이와 완벽하게 무관한 길거리의 쓰레기가 되었다. 현우는 바닥에 얼굴을 짓눌린 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다. 유일한 생명줄이었던 아이의 아버지라는 자리마저 제 손으로 찢어버렸고 15년간 발밑에 벌레처럼 취급했던 전처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재벌가의 영예였으며 정작 불량품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잔인한 진실 앞에서의 완전한 패배였다. 그의 절규가 병실 바닥을 긁어내리는 동안 병실 문이 한 번 더 거칠게 열리며 낯선 제복의 그림자들이 들이닥쳤다. 날카로운 눈빛을 한 경찰관들이었다. 수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들의 등장과 함께 현우의 찬란했던 엘리트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종말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강현우와 한다연 그리고 남희숙 여사가 경찰과 경호원들에 의해 짐짝처럼 끌려나간 뒤 병실에는 오랜 폭풍이 지나간 후에 깊고 평온한 정적이 찾아왔다. 수지는 침대 곁에 서준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창밖으로 번져가는 붉은 노을을 말없이 응시했다. 15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터널이 마침내 끝이 났음을 알리는 차갑지만 후련한 빛이었다. 그로부터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도심 한가운데 눈부신 통유리와 따뜻한 원목으로 지어진 현대적인 건물 앞 입구에 세워진 고급스러운 금빛 명판에는 유진희망재단, 싱글맘 및 난임 여성을 위한 지원센터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센터의 최고 책임자인 원장실. 수지는 단정한 베이지색 슈트 차림으로 넓은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아이의 손을 잡고 걷는 어머니들의 평온한 얼굴이 보였다. 이 센터는 강현우가 횡령했던 자금 50억 원을 유진그룹이 전액 환수하여 설립한 곳이었다. 수진의 아버지 이진우 명예회장은 딸이 겪었던 고통과 뼈저린 외로움이 다른 여성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재단을 수진에게 맡겼다. 과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량품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시어머니와 남편의 학대 속에 숨죽여 울던 이수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수많은 여성들에게 법적, 경제적,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는 든든한 보호막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원장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정중한 노크 소리와 함께 윤도현 변호사가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현재 유진희망재단의 전담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며 수진을 돕고 있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오늘 오전 상담은 어땠나요? 다행히 순조로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지시하셨던 그 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막 도착했습니다. 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건넨 서류철 위에는 강현우 일가의 현재 상황이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천천히 시선을 내렸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실형을 선고받은 강현우.
그는 감옥 안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전처가 재벌가 딸인데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떠벌리고 다녔으나 어느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죄를 뉘우치지 않는 불량한 태도로 인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조차 번번이 탈락하며 철저히 고립된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출소 후에도 유진그룹이 청구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금을 갚기 위해 평생을 일용직 노역에 시달려야 할 운명이었다. 한다연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다. 횡령 공범 및 작물 취득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유진그룹의 엄격한 추징으로 인해 그녀가 사들였던 모든 명품과 자산은 압류당했다. 부모에게마저 의절당한 그녀는 거액의 빚을 떠안은 채 화려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이름 모를 식당 주방에서 밤낮 없이 접시를 닦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남이숙 여사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아들 현우가 빼돌렸던 돈 중 일부가 그녀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그녀가 평생을 바쳐 마련했던 번듯한 자가는 압류 후 경매로 넘어갔다. 잘난 아들과 장손만을 앵무새처럼 부르짖으며 며느리를 짐승 취급했던 그녀는 이제 햇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비좁은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쓸쓸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수지는 서류를 조용히 덮었다. 한때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었던 분노와 증오 복수의 쾌감 같은 격렬한 감정들은 이미 안개처럼 흩어진 지 오래였다. 그들은 수진이 읽어내린 낡은 책의 한 페이지일 뿐 그녀의 현재와 미래에는 티끌만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완전한 타인에 불과했다. 그때 원장실 문이 활짝 열리며 맑고 경쾌한 아이의 웃음소리가 먼저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걸음마를 제법 익숙하게 뗀 서준이 짧은 다리로 부지런히 걸어와 수진의 무릎에 매달렸다. 통통한 볼을 붉게 물들이며 엄마를 올려다보는 이 아이의 눈동자는 맑은 가을 하늘처럼 티 없이 투명했다. 서준의 뒤를 따라 들어온 사람은 건강을 많이 회복한 이진우 명예회장이었다. 수진아 많이 바쁘냐? 우리 손주 녀석이 하도 내 방으로 가자고 때를 써서 말이다. 아버지 안 그래도 점심시간에 맞춰 가려고 했어요. 수진은 활짝 웃으며 무릎에 매달린 서준을 번쩍 안아 올렸다. 품에 안긴 아이의 따뜻한 청아, 특유의 달콤한 살냄새가 수진의 가슴 깊은 곳까지 평안하게 채워주었다. 수진은 아이를 안은 채 아버지를 모시고 창가로 다가갔다. 눈부시게 푸른 하늘 아래 유진희망재단의 건물과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다. 네가 이곳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줄 줄은 몰랐다. 네 덕분에 이 애비가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었구나. 이진우 명예회장의 목소리에는 과거 강현우라는 인간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딸을 고통 속으로 밀어넣었던 것에 대한 깊은 후회와 스스로 일어선 딸에 대한 무한한 대견함이 배어 있었다. 아니에요, 아버지. 15년이라는 시간이 제게 지옥이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견디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저는 비로소 제 스스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고 서준이라는 기적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작은 생명의 무게와 가족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수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다. 품에 안긴 서준이 창밖을 가리키며 작은 손을
흔들었다.